아이들의 머릿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우유보다 뇌 가학. 만프레드 슈피처, 노르베르트 헤르슈코비츠 지음, 박종대 옮김, 던한 출판사. 아기가 태어나다. 첫 3개월. 갓 태어난 아기는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수동적 존재 같다. 배고프면 울고, 먹으면 싸고, 졸리면 자고, 추우면 엄마의 품을 파고들 뿐이다. 그래서 부모는 아기를 먹이고 재우는 일이 육아의 전부라고 생각한다. 예전에는 다들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요즘의 인식은 다르다. 아기는 모든 걸 쭉쭉 빨아들이는 스펀지와 비슷하다. 단순히 엄마 젖만 빠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마주한 세계 자체를 빨아들인다. 그것도 아주 능동적으로 말이다. 오늘날 우리는 지난 20-30년 동안의 신생아 연구를 통해 갓난아이 단계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다. 아기는 어떻게 배울까? 학습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뇌 발달과 학습은 서로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분리될까? 이제 우리는 아기들이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최소한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 아기들은 늘 배운다. 어떻게 배우는지는 이제부터 설명하겠다. 나는 1살짜리 아기가 많은 자극을 통해 이 시기에 벌써 세상을 배우는 것을 보며 매번 감탄을 금치 못한다. 아기는 엄마 뱃속에 있던 9달 동안 경험해 본 적 없는 신세계로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다. 세상의 모든 소리와 색깔, 냄새가 신기하다. 예를 들어 박수 소리를 들으면 처음 서너 번은 움찔한다. 하지만 이후에는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 몇 번의 경험으로 자신에게 위험을 끼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운 것이다. 그래서 더는 움찔할 필요가 없다. 이는 아기에게도 단기 기억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너 번의 경험을 기억함으로써 박수 소리가 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학습한 것이다. 전문 용어로 습관화라 부르는 과정이다. 습관화는 익숙해진다는 뜻이다. 익숙해진다는 것은 초보적인 학습 형태다. 무언가에 익숙해지면 나는 그에 대한 정보를 얻고 그 정보는 내 속에 간직된다. 냄새를 예로 들어보자. 혹시 여러분은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냄새를 맡는 걸 알고 있는가? 실제로 아기는 태아 상태에서 이미 냄새를 맡는다. 실험을 통해 밝혀졌다. 독특한 향신료를 먹는 알자스 지방에서만 가능했던 이 실험은 몇 년 전 학술지에 소개되었다. 실험의 주제는 냄새였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아니스라는 성분의 냄새와 맛이었다. 아니스의 맛은 무척 강하고 독특하다. 포인트는 아니스 냄새와 맛이 몸속의 모든 액체 속에 깊이 스며든다는 점이다. 심지어 이것은 태아를 감싼 자궁의 양수에까지 녹아든다. 만일 엄마가 출산 2주 전에 쿠키 형태건 아니면 즙이나 시럽 형태건 상당히 많은 양의 아니스를 먹으면 태아는 엄마 뱃속에서 이미 아니스에 흠뻑 적셔진다. 실험자들은 갓 태어난 아기들에게 냄새가 안 나는 파라핀유와 강한 냄새가 나는 아니스유 중 하나를 손뭉치에 묻혀 코에 대주었다. 그러자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이미 아니스를 알고 있던, 그러니까 그 냄새가 익숙한 아기들은 아니스 향을 맡더니 입꼬리가 올라갔다. 즉 웃었다는 뜻이다. 반면에 아직 아니스를 모르는, 그러니까 그 냄새를 처음 맡아보는 아기들은 입꼬리가 내려갔다. 물론 이런 반응을 두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글쎄, 실험자가 손뭉치를 코에 대면서 살짝 웃지 않았을까? 아기가 웃은 것도 그 사람의 표정에 반응한 거겠지. 그렇지 않다. 이런 의심을 떨치기 위해 실험자들은
아기들을 비디오로 촬영했고 입꼬리의 미세한 반응 정도를 면밀히 측정했다. 게다가 이 실험에는 통제 조건이 하나 더 있었다. 한편의 실험자들은 아니스 냄새를 맡지 못했고 파라핀유를 적신 손뭉치를 들고 있던 사람들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누가 엄마 뱃속에서 이미 아니스를 알고 있는 아기인지 아니면 출생 뒤에야 그 냄새를 처음 맡아보는 아기인지 알지 못했던 것이다. 이 실험은 다음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했다. 아기들은 엄마 뱃속에서 아니스 냄새를 맡을 수 있고 태어난 지 몇 시간 만에 그 냄새를 정확히 기억한다. 아니스를 경험해보지 못한 신생아들은 그것을 아주 이상하게 받아들였고 곧 겁을 먹거나 기분이 나빠졌다. 물론 아기들은 모든 냄새를 맡지는 못한다. 다만 몇 가지를 출생 뒤에도 기억할 뿐이다. 엄마 뱃속에서 이미 그 냄새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엄마의 냄새도 어느 정도 기억한다. 갓 태어난 아기들이 엄마 품에 처음 안기면 따스하고 부드러운 느낌과 함께 편안함을 느낀다. 지난 9달 동안의 엄마 냄새를 다시 찾은 것이다. 그러면 아기들은 마음이 놓여 금방 잠이 든다. 미키마우스와 칸트, 발달을 촉진하는 법. 나는 이런 질문을 자주 받는다. 우리 아기가 제대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기의 발달을 촉진하는 법이 있나요? 그러면 나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일단 아기의 감각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세요. 아기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다면 그것으로 부모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완수한 겁니다. 둘째, 아기가 가능한 한 많은 경험을 하도록 해주세요. 다만 스스로 원하고 즐거워하는 경험이어야지 아기가 부담을 느끼고 싫어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아기가 받는 자극의 양은 너무 많을 수도 있고 너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기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얼마나 즐겁게 받아들이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기에게 늘 애정과 신뢰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아기에게 좋은 것은 물론이고 당신 자신부터 아기와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울 겁니다. 아이의 발달 과정을 지켜보며 즐기세요. 아기가 행복해하면 감사히 여기고 즐기세요. 짧은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만일 철학 교수가 생후 9개월 된 자신의 아들에게 칸트의 책을 읽어준다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어쩌면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아버지가 제정신이야? 아기에게 그렇게 어려운 책을 읽어주다니. 아기가 얼마나 황당하겠어?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고 기분만 나빠질 거야. 어쩌면 좌절할지도 몰라. 자기 아들을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철학 교수는 칸트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칸트를 읽을 때 자연스레 많은 부분에서 애정이 배어난다. 특히 정언 명법 부분을 읽을 때는 격정이 넘친다. 그렇다면 9개월짜리 아기는 이 길고 난해한 문장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첫 반응은 이렇다. 오, 아빠가 재밌는 걸 읽는구나. 아기는 아빠의 음성을 들으면서 아빠에게 주의력을 집중한다. 아기에게 책의 내용은 전혀 지루하지 않다. 그저 아빠가 아주 흥미진진한 것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9개월 된 아기는 당연히 언어의 의미를 아직 알지 못한다. 그래도 배우는 것이 있다. 모국어의 소리다. 아빠가 칸트를 잔잔하게 읽으면 그 소리는 아주 멋지게 합쳐져서 음향의 강물이 되어 아이의 귀에 들어가고 그때 아기는 소리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아기는 칸트의 문장에서 음소 하나하나를 풀어낸다. 그러니까 칸트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언어 자체의 소리를 배우는 것이다. 그것도 아주 기능적으로 말이다. 어쩌면 그 과정에서 문법도 약간 배울지 모른다. 7개월부터는 문법을 배울 수 있으니까.
이제 누군가 와서 아빠에게 차근차근 이야기한다. 그럴 게 아니라 아기에게 어울리는 것을 하세요. 미키마우스를 읽어줘요. 얼마나 좋아요. 아기에겐 그게 딱 맞아요. 그렇다면야 뭐 그래 보죠. 아빠는 생각한다. 그런데 아빠에겐 미키마우스가 지루하기 짝이 없다. 아기의 수준에 맞는다고 해서 미키마우스를 읽어주기는 하지만 전혀 신이 나지 않는다. 게다가 꼬맹이도 마찬가지로 지루해한다. 생동감 넘치던 음향의 강물이 이젠 전혀 아름답지 않고 활기도 없다. 오히려 밋밋하고 황량하다. 때문에 아기는 언어의 음소를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어떤 게 더 나아 보이는가? 만일 9개월 된 아기에게 칸트를 읽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핵심을 잘못 짚었다. 무엇을 읽어주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관건은 읽어줄 때의 태도다. 읽어주는 사람의 태도가 아기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그러려면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아기와 함께 해야 한다. 당신이 재미있어 하면 아기도 재미를 느끼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어린 탐험가의 뇌. 언어 능력의 폭발. 언어 능력의 폭발에서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언어 및 세계와 동시에 교류한다는 사실이다. 사물의 이름을 불러주는 동시에 그것과 직접 교류하는 것이 학습 과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네트워크 시뮬레이션이 있다. 토마토를 예로 들어보자. 나는 토마토를 손에 쥘 수 있고 던질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그것으로 케첩을 만들 수 있다. 달리 표현하면 나는 내가 토마토라고 부르는 물건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그로써 토마토라는 물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굉장히 다르면서도 하나의 공통점을 가진 다양한 토마토가 있음도 배운다. 비록 그것이 모든 토마토에 적용할 수 없는 이런저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것과 교류할 기회만 몇 번 주어지면 모두가 토마토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대상과의 교류를 통해 배운다. 내 앞에 놓인 토마토를 보면서 단지 토마토라고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말은 그저 토마토를 바라보는 것으로 배워지지 않는다. 나는 대상의 이름을 부르고 그것과 교류하면서 세계 속 토마토를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 언어 능력의 폭발은 뇌에서 행위와 이름 붙이기를 담당하는 영역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야만 가능하다. 이로써 말의 지도가 탄생한다. 즉 생각에서 단어에 이르는 지도가 생겨나고 단어와 생각에 어울리는 행동 지도가 탄생한다. 게다가 나는 단어와 연결된 소리의 지도도 갖고 있다. 이 지도들은 모두 2차원이고 그 표면에는 특정 활동을 관장하는 신경세포가 있다. 비슷한 대상을 관장하는 신경세포는 나란히 붙어 있다. 반면에 공통점이 많지 않은 대상을 담당하고 그래서 자주 이용되지 않는 신경세포는 떨어져 있다. 그것도 주로 가장자리에. 이 때문에 우리가 자주 교류하는 대상은 지도마다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가 거의 교류하지 않는 대상의 공간은 아주 좁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뇌 영역들이 서로 지속적으로 정보를 넘겨주고 그로써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다. 언어 영역에서 폭발적인 비약이 일어나는 것도 바로 이런 정보 교류 덕분이다. 2살 외기는 언제부턴가 90분마다 새로운 단어를 하나씩 배운다. 엄청난 능력이다. 그것도 단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거나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언어의 바다에 빠지고 세계와 교류한다. 아이에게는 이런 교류가 필요하다. 단순히 귀를 열고 많은 것을 듣는 일만으로는 언어를 충분히 습득할 수 없다. 듣기만으로 언어 습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2007년 미국의 한 연구로 밝혀졌다. 2살 배기 아이들의 언어 습득을 촉진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많은 수고를 했다.
일단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의 부모에게 전화해서 정해진 지침에 따라 설문조사를 했다. 당신은 아이와 하루 종일 무엇을 하십니까? 부모들의 답변은 정확히 기록되었다. 예를 들어 날마다 책을 읽어준다든지 이야기를 들려준다든지 아니면 일주일에 2-3번 음악을 들려준다든지 하는 일이었다. 심지어 아이들과 함께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부모도 있었다. 그런 경우 추가 질문을 통해 부모들이 주로 베이비 TV나 베이비 DVD를 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 방송을 보면 아이들이 똑똑해진다고 광고를 하니까 말이다.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믿었고 그래서 그런 DVD를 따로 구입했다. 이런 조사를 통해 모은 자료는 곧장 컴퓨터에 입력되었다. 고도의 성능을 자랑하는 이 컴퓨터는 무엇보다 다음 문제에 집중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었다. 아이와의 교류에서 부모가 아이의 언어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무엇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무엇일까? 컴퓨터의 가치 평가를 종합한 결과 매일 책을 읽어주는 행위가 아이의 언어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실제로 어휘력이 풍부했고 언어 능력 면에서 앞서갔다. 이런 경향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확실하게 증명되었다. 도덕관념의 원천은 부모. 전두엽의 발달. 소아과 의사로서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많다. 부모가 어떤 제안을 했을 때 아이가 점점 더 자주 노라고 답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말한다. 이제 밖에 나가야 하니까 장갑 껴. 아이가 대답한다. 싫어. 부모는 이 대꾸를 직접적인 반대로 받아들일 때가 많다. 그러나 다른 시각에서 볼 수도 있다. 아이의 반응은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인가 법칙에 대한 이해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아이는 자신이 노라고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아내려고 한다. 내 행동과 결과는 무엇일까? 아이는 자기가 무언가를 하지 않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은 것이다. 아이가 노라고 말하는 까닭은 정말 무언가를 원치 않아서라기보다는 싫어하는 반응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궁금해서다. 생후 1년이 끝나갈 무렵 아이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부모의 반응을 살피곤 한다. 다시 부엌을 예로 들어보자. 아이에게 이것만큼 좋은 놀이터는 없다. 아이는 찬장에 있는 물건을 죄다 끄집어낸다. 그러면서 반복해서 부모 쪽을 돌아본다. 지금 이 행동을 엄마나 아빠는 좋게 생각할지 나쁘게 생각할지 궁금해하면서 아이의 반응도 그에 따라 다르다. 그와 함께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생각이 처음으로 싹트기 시작한다. 생후 2년이 끝나갈 무렵에는 엄마나 아빠 없이도 아이는 벌써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안다. 따라서 자신의 행동도 그에 맞춘다. 도덕적인 행동은 이 시점부터 뚜렷이 발화하기 시작한다. 아이는 권위 있는 어른의 통제를 받지 않고도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게 된다. 이쯤에서 명확해지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아이가 배우는 도덕관념의 원천이 부모의 반응이라는 사실이다. 부모는 아이에게 어떤 행동이 좋고 어떤 행동이 덜 좋은지에 대한 힌트를 명확하게 준다. 도덕관념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뇌의 생물학적 변화가 필요하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눈 바로 위에 있는 행동에 대해서 일종의 통제 기능을 하는 전두엽이다. 전두엽은 정서적 영역에서 무엇이 좋고 덜 좋은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려주는 감정체계와도 연결되어 있다. 두 돌 무렵 전두엽과 감정체계의 이런 강력한 연결은 도덕관념의 발달의 근본적인 전제 조건이다. 물론 그렇다고 전두엽이 인간의 도덕총재센터라는 얘기는 아니다. 전두엽은 이 모든 연결을 통합하고 보완하는 조정센터일 뿐이다. 많은 사람이 가치교육을 입에 올린다. 이 개념은
유치원과 학교에서 단순히 수를 계산하고 글을 쓰고 읽고 자연과학적으로 사물을 관찰하는 법만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 것들 외에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아이들은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를 알아야 한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효과적으로 좋고 나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분명한 것은 훈계를 늘어놓고 규칙을 강조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점이다. 분명히 아니다. 문법도 규칙을 외우는 방식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언어적 표현을 받아들이고 세계와 부딪히면서 배우지 않는가. 뭐가 좋고 나쁜지도 마찬가지다. 규칙은 배우는 것이 아니다. 적절한 경험을 토대로 저절로 만들어진다. 그것도 아주 빠른 속도로 말이다. 왜냐하면 규칙에 대한 경험들은 강렬한 감정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무언가에 대한 평가는 항상 감정적인 측면과 함께 이루어진다. 아무것도 모른 채 뜨거운 불판 위에 손을 대는 경험은 대체로 일생에 단 한 번밖에 하지 않는다. 한 번 손을 대고 나면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그것을 확실히 알기 위해 몇 시간씩 훈련을 시킬 필요는 없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서 언급한 되뇌변 연계를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 되뇌변 연계는 감정적 체계를 갖고 있는데 이 체계는 적절한 신호를 제공하는 여러 구조들의 복합체다. 이건 좋고 저건 나빠 하는 경험도 이런 신호를 만들어낸다. 왜냐하면 경험은 뇌, 그러니까 되뇌 피질에서 가공 처리되어 그에 대한 흔적이 뇌 속에 남기 때문이다. 불에 한 번 댄 사람이라면 누구도 재차 뜨거운 불판에 손을 대려고 하지 않는다. 그게 좋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반복해서 되새기기 때문이다. 그에 대한 흔적은 뇌 속 편도체에 깊숙이 각인된다. 그건 다시는 하지 마, 무척 아파 하는 식으로 말이다. 그 후로는 더 이상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 다른 일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일단 내가 직접 해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한다는 말이다. 물론 타인이 다른 타인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고 그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관찰하면서 배우기도 한다. 이런 관점을 받아들인다면 아이들은 당연히 스크린 미디어를 보면서도 배울 수 있다. 언제부터 그럴 수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체로 생후 2년 뒤부터로 추정된다. 아무튼 사실이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올바른 내용을 제공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하지만 어린이 방송은 지극히 폭력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아이가 생후 18개월까지 멀티미디어로 인지하는 폭력 행동은 무려 20만 가지에 이른다고 한다. 그것이 아이들을 폭력으로 내몰고 폭력에 무감각하게 만들고 폭력적 행동에 대한 아이들의 가치관에 영향을 끼친다. 그렇다면 가치와 평가, 행위의 관점에서도 아이들에게 올바른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또한 폭력이 보상받고 성공으로 이어지고 폭력을 사용했는데도 처벌받지 않고 빠져나가는 내용은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안 된다. 그러나 미디어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심심찮게 흘러나온다. 만일 우리 아이들이 웬만큼 이성적인 어른으로 자라기를 바란다면 마땅히 피해야 하는 일이다. 예민하고 불안한 아이, 기질과 양육 방식, 언어와 움직임, 그리고 감정의 영역에서 아이의 발달 정도는 뇌가 그런 것들에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달려 있다. 즉, 생물학적으로 준비된 뇌만이 실제로 배울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아기는 4개월째에 벌써 기질상의 특성을 뚜렷이 드러낸다. 항상 익숙한 것만을 고집하는 아이는 쉽게 흥분하는 기질일 수 있다. 만일 자신의 일상적 습관이나 패턴이 깨지거나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서는 행복해하지 않는다. 반면에 덜 예민한 아이도 있다.
요즘 말로 하면 쿨한 아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덜 예민한, 그러니까 쿨한 4개월 아기가 10개월 후 불안에 떠는 아이로 변할 가능성은 무척 낮다. 반면에 4개월째 무척 예민한 기질을 보인 아기가 14개월째에 불안에 떠는 아이로 바뀔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때 아이가 불안에 떠는 것을 자신의 탓으로 여기는 부모가 많다. 하지만 근거 없는 자책이다. 동일한 가정에서 동일한 양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도 기질은 천차만별이다. 기질적 원인은 대부분 생물학적 요소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아이에게 불안 증상이 나타날 때는 양육 방식이 상당히 중요하다. 우선 4개월 된 아이를 둔 부모는 허용적 양육 방식을 쓸 수 있다. 그건 항상 아이에게 맞추는 방식이다. 아이가 행복해지길 바라고 아이에게 한계를 설정하는 것을 피한다. 아이 스스로 자유롭게 발달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는 허용적 양육 방식 대신 권위 있는 자세를 견지할 수도 있다. 권위 있는 것은 권위적인 것과는 다르다. 사실 권위적인 양육 방식은 요즘 잘 쓰지 않는다. 효과도 없다. 권위 있는 양육 방식은 아이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런 부모는 아이가 항상 행복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게다가 아이의 행동에 한계를 설정하기도 한다. 양육 방식에 따른 발달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실시한 하버드 대학의 한 대규모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덜 예민한 4개월 아이를 허용적 양육 방식으로 교육했더니 21개월째 아이의 불안은 낮게 나타났다. 동일한 기질의 아이에게 권위 있는 양육 방식을 썼더니 결과는 비슷했다. 그러니까 쿨한 아이에게는 양육 방식이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반면에 예민하고 불안에 떠는 아이는 달랐다. 그런 아이에게 부모의 양육 방식은 무척 중요했다. 부모가 아이에게 행동의 한계를 설정해주지 않았더니 아이는 21개월째에 오히려 한층 더 불안해졌다. 그런데 한계를 설정해주고 권위 있는 태도로 대하자 아이의 불안 증세는 기대한 것보다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불안에 떠는 아이들에게는 무언가 버팀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게 오히려 아이들의 삶의 여러 상황을 헤쳐나가는데 도움이 된다. 달리 표현하자면 어떤 양육 방식을 사용할지는 아이의 기질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동일한 가정이라 하더라도 모든 아이가 자신의 형제 또는 자매와 동일한 기질을 갖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아이의 개인적 성향에 따라 양육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두 번째 언어를 배울 시점. 모국어 단계. 내가 반복해서 받는 질문이 있다. 아이에게 두 번째 언어를 가르쳐도 될까? 아빠는 터키어를 쓰고 엄마는 독일어를 쓰면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 언어로 양육을 해도 될까? 이와 관련해서 부모로서 몇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첫째, 3살 아이는 다른 언어를 배울 능력이 충분하다. 배움에 전혀 어려움이 없다. 거의 자동적으로 가능하다. 실제로 두 언어 가정, 즉 엄마와 아빠가 각각 다른 말을 사용하는 가정에서도 아이는 문제없이 적응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심지어 장점까지 있다. 세상엔 한 가지 언어가 아닌 여러 언어가 존재하고 그로써 말하는 방식도 하나가 아니라 다양할 수 있음을 어릴 때부터 알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아이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고 아이를 좀 더 유연한 인간으로 만든다. 거기다 아이의 주의력까지 높인다.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전환할 때는 주의력과 집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이의 성장 환경에서 언어의 다양성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 그것을 나는 인구 13만 명이 사는 스위스의 작은 도시 베른에서 수시로 경험한다. 이곳에는 나를 비롯해
150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산다. 그러다 보니 언어는 정말 다양하다. 이 다양성은 얼핏 혼란을 야기할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보면 그렇지 않다. 이곳의 누구도 따로 어학원에 다닐 필요가 없다. 그저 여러 언어를 듣고 체험할 기회만 있으면 된다. 특히 아이들은 그런 기회를 즐기고 외국어 습득 능력도 탁월하다. 그렇다면 두 번째 언어를 배울 최적의 시점은 언제일까? 강조했다시피 3에서 7세 아이들은 자동으로 언어를 배운다. 학교나 어학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오가는 단어와 문장을 받아들이면서 배운다. 우리는 두 언어가 뇌 속의 동일한 언어 센터에서 가공 처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7살 아이는 아직 언어를 놀이하듯 습득한다. 하지만 그 후에는 언어센터 외부에 언어가 저장되고 그 과정은 이전의 자동적인 말하기와 동일하지 않다. 부모들은 아이에게 언제부터 외국어, 가령 세계 보편 언어인 영어를 가르쳐야 하는지 물을 때가 많다. 이 문제에 관심이 많은 건 당연하다. 하지만 다음 사실을 알아야 한다. 아이에게 중요한 건 일단 한 가지 언어, 그러니까 모국어부터 터득하는 것이다. 나는 유치원에서 영어를 배우는 것을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한다. 몇 시간이 지나지 않는 그런 짧은 경험으로는 외국어를 충분히 익힐 수 없다. 외국어 학습은 아이가 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 17살의 아이는 이미 모국어를 충분히 익힌 상태일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여러 연구에 따르면 아이가 3살 때 영어를 배웠다고 해서 그게 훗날의 직업이나 삶의 성공에서 별로 이점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행복과 운동의 비밀. 뇌 속의 이웃 사촌들. 생후 2년 동안 아이는 이동을 위한 초보적인 방법을 배우고 나름의 요령을 익힌다. 좀 더 나이가 들면, 그러니까 3에서 6세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는 한눈에 바로 드러난다. 그 전까지 아장아장 또는 작은 걸음으로 총총 걷던 아이가 이젠 제법 어른처럼 박자에 맞춰 제대로 걷는다. 그와 함께 어딘가로 가고 싶은 강렬한 충동이 솟구친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하건 상관없이 이리저리 마구 돌아다닌다. 아주 멋진 일이다. 그런 과정에서 아이는 스스로의 보행법을 개선하고 좀 더 정확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방법을 수시로 개발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로써 세계가 점점 넓어진다는 것이다. 이제 아이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에 가고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을 보고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난다. 삶의 엄청난 확장이다. 이제 아이는 자전거도 탄다. 처음에는 페달을 무시하고 발을 바닥에 대고 민다. 그런데도 별 어려움 없이 앞으로 잘 나아간다. 신경계의 이런 작용으로 다음 3가지 요소가 특히 발달한다. 첫째, 좀 더 안정적인 걸음을 보장하는 균형 감각. 둘째, 움직임을 목표에 맞게 실행시키는 근육힘의 적절한 조정. 셋째, 근육에 대한 뇌의 통제다. 뇌가 근육에 계속 명령을 내린다는 말이다. 이 3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아이는 생후 3년째부터 훨씬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움직임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간단하다. 아이에게 최대한 많이 움직일 기회, 그것도 좀 더 안정적으로 움직일 기회를 주는 것이다. 또한 이동 방법의 여러 가능성을 경험하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자전거, 수영, 스키 같은 종목들을 통해서 말이다. 이런 활동들은 리듬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능력을 발달시킨다. 팔, 다리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온몸이 투입된다. 이로써 근육의 협력 작업이 안정화된다. 뇌에서 근육을 거쳐 신경에 이르는 연결망이 좀 더 정밀해지고 빨라지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제 신경세포는
미엘린이라는 절연층으로 둘러싸이고 그 덕분에 실행 속도는 획기적으로 빨라진다. 그 밖에 손해가 이 모든 과정의 통제에 책임을 진다는 점도 중요하다. 우리 몸의 움직임은 어떻게 실행되고 조정될까? 이 과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지려면 손해의 강한 개입이 필요하다. 그런데 손해는 단순히 통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그 경로를 수정하기도 한다. 좌측과 우측의 대뇌 반구도 예전보다 수행력이 좀 더 높아지고 좀 더 긴밀한 협력 체제를 갖춘다. 뇌 중심에 있는 작은 조직체인 대뇌 기저핵의 역할도 잊어서는 안 된다. 자동적인 움직임의 실행에 중요한 이 조직체 역시 움직임 과정에 관여한다. 대뇌 기저핵에는 한 가지 특성이 더 있다. 아이가 몸을 움직이면서 만족감과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이 조직체 덕분이다. 음악 수업과 연극 수업, 추가 교육의 효과. 문화적 기술, 그러니까 읽기, 쓰기, 계산 같은 기술과 관련해서 반복해서 제기되는 물음이 있다. 음악을 하는 것이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까?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막상 그것을 실제로 증명하는 일은 무척이나 어렵다. 2004년 캐나다 작곡가이자 심리학 교수 글렌 셀렌베르크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훌륭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셀렌베르크 연구팀은 일단 신문 광고로 음악이 아이들의 학습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있는 부모를 찾았다. 그 밖에 다른 조건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이어야 하고 집에 언제든지 칠 수 있는 피아노가 있어야 하고 부모 본인도 피아노 치는 것을 좋아해야 한다. 실험 기간은 1년이었다. 부모들에게는 사전에 아이들이 4개의 실험군으로 나뉠 것이며 어떤 집단에 들어갈지는 추첨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밝혀두었다. 첫 2 집단은 통상적인 학교 수업 외에 강도 높은 음악 수업을 받았는데 하나는 피아노, 다른 하나는 노래 수업이었다. 3번째 집단은 연극 수업을 받았고 4번째 집단은 표준 교과 외에 다른 수업을 따로 받지 않았다. 1년 뒤 연구자들은 이 과정이 읽기와 쓰기, 계산 같은 기술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확인할 생각이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아이들을 무작위로 뽑았고 특별한 사전 조건이 없었으며 모든 일이 우연에 따라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결과는 놀라웠다. 누구나 예상하던 방향이 아니었다는 말이다. 1년 동안 피아노 수업을 받은 첫 번째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읽기와 계산 능력에서 우위를 보였다. 노래 수업을 받은 2번째 집단도 마찬가지로 읽기와 쓰기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성적이 좋았다. 반면에 연극 수업을 받은 3번째 집단은 읽기, 쓰기, 계산 능력에서 개선된 것이 없었다. 추가 수업을 받지 않은 4번째 집단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의외의 사실은 첫 번째 집단, 그러니까 피아노 수업을 받은 아이들이 노래 수업을 받거나 교과 수업만 받은 아이들보다 사회성이 더 뛰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에 연극 수업을 받은 아이들은 사회성이 뚜렷이 증가했다. 그렇다면 이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분명하다. 배움에는 한 가지 방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연극을 배운 집단에서 사회성이 개선된 것은 아이들이 타인의 입장에 서서 자신을 타인과 일체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결과가 학교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스위스는 인구 700만 명을 넘지 않는 작은 나라다. 그만큼 교육 영역에서 사회적 편차는 크지 않다. 다만 아이들의 읽기, 계산, 자연이해 능력은 지역별로 차이가 뚜렷하다. 스위스 동부의 몇몇 지역은 서부의 몇몇 지역보다 성적이 확연하게 좋다.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정확한 이유를 제시할 수는 없으나 상관관계는 분명해 보인다. 학교 수업이 주요 과목에 집중될수록
지식 수준과 응용 능력은 분명 더 나아진다. 하지만 이 능력은 더 나은 이해와 더 나은 관련성 파악에 도움이 되는 추가 수업 시간에 결부되어 있다. 그래야만 주요 과목을 통해 얻은 지식을 응용하는 능력도 더 좋아진다. 공감하고 판단하는 아이들, 지식과 감정의 발달. 아이들의 사회적 사고, 즉 지식과 감정은 어떻게 발달할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지식과 감정이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능력이나 통로가 아니라 동일한 것의 두 가지 측면이라는 점이다. 감정 없는 지식은 없고 지식 없는 감정은 없다. 뇌 속에서 지식 체계와 감정 체계는 부분적으로 분리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무척 많은 통로로 연결되어 있다. 특히 7, 8살 때 두 가지 주요 영역의 연결은 뚜렷이 증가한다. 인간은 두 영역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양심의 균형을 잡을 수 있다. 게다가 인간의 기질도 이러한 지식과 감정의 연결에 점점 좌우된다. 학습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밝혀진 사실이 있다. 기질에 따라 아이는 어떤 문제에 관심이 많거나 적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하나의 문제를 파고들거나 한 가지 활동에 집중하는 끈기가 많거나 적을 수 있고 자신의 활동에 애정이 많거나 적을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낙관적이거나 비판적일 수 있다. 여기에는 정말 많은 과정이 일정한 작용을 하는데 생물학적 과정도 거기에 포함한다. 물론 경험은 기질을 바꿀 수 있고 기질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하지만 기질은 늘 인간과 동행한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예를 들어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은 어떻게 발달될까? 자기 자신만 생각하지 않고 타인의 감정이나 생각을 실제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능력이다. 우린 그것을 공감이라고 부른다. 아이는 6살 정도만 돼도 아파하는 다른 친구를 보면 위로하고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려 한다. 이 친구가 지금 아파하고 있으니 속히 통증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런데 8에서 10세 아이들은 이제 다른 사실까지 알아차린다. 슬픈 표정으로 말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아이라고 해서 반드시 남의 위로를 받고 싶어 하지는 않고 오히려 혼자 있는 쪽을 더 원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친구는 그냥 혼자 내버려 둔다. 8살 무렵에는 타인에 대한 이해도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행동도 그에 맞추어 이루어진다. 나중에, 그러니까 10에서 12세에는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개인을 넘어 집단으로 확장된다. 아이는 이제 몸이 마비되거나 앞을 못 보거나 귀가 안 들리는 사람에게 이해심을 보인다. 또한 개인에게 감정을 이입하는 능력뿐 아니라 특별한 어려움과 맞서 싸워야 하는 사람들 일반을 이해하는 능력도 갖춘다. 예를 들면 물이 없어 고생하는 사하라 사막의 주민들,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것이 충분치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이해심이다. 이는 좀 더 높은 수준의 공감 능력이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한 가지 보편 원칙을 발견할 수 있다. 한 아이 또는 한 인간의 발달은 밑에서부터 위로 곧장 올라가는 일직선의 형태가 아니라 빙글빙글 돌면서 계속 제자리로 돌아오는 듯하지만 동일한 차원이 아닌 좀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하는 나선형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이다. 타인에 대한 감정은 일찍부터 발달한다. 그런데 여기에 나선형 발달 시스템의 결과로서 다음과 같은 인식이 덧붙여진다. 타인이 느끼는 것은 내가 느끼는 것과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의 전체 집단, 즉 국가는 나와는 상관없지만 그럼에도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문제들을 갖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는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